이번 글방 오늘은 자전거 도둑 잠깐 그 발췌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민서가 읽은 자전거 도둑은 어느 부분이었고 어떤 갈등이 주로 이야기에서 나타났는지 얘기해보세요. 일단은 거의 끝 마무리될 시점이 나왔었고 이미 주인공이 그 자전거를 들고 도망쳐서 주인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제일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자전거가 자기 자전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수남이고요, 주인공. 전기용품점에서 일하는데 이제 막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해요. 근데 우연히 이제 배달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잠깐 세워놨는데 그게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차에 기스가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차 주인은 이제 수리비를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수나미 보고 자전거를 들고 도망쳐라 해가지고 수나미도 똑같이 따라하면서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게 되는 그런 앞의 스토리예요, 그게. 어쨌든 남의 차에 흠집을 냈고 그 흠집을 책임지지 않고 도망왔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영감님이라고 해서 그 전기용품의 사장님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처음에는 막 도둑놈 꼴이라고 얘기했다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 정말 잘했다고. 운수가 텄다. 뭐 맞아, 제법이다 맞아. 이런 말을 쓰잖아요. 뭐 촌놈인 줄 알았는데 제법이다. 그건 뭔가 잘했을 때 하는 말이거든요. 그쵸. 근데 반어법은 아니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 이거 읽었을 때는. 왜 잘했다고 하지? 이러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주인 영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나.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이제 금전적 손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그냥 수리비를 내주겠다고 하면 주인 영감도 나와야 되는 판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며칠 정도 수나미가 일을 못해서 자기의 가게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수나미는 어떤 갈등을 해요? 수나미는 집에 돌아와서 영감님 그런 얘기를 하는 영감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정말 아니 원래 진짜 어른이라면 그런 얘기를 듣고 꾸짖으면서 책임지라고 얘기해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주변 주인공 옆에. 도덕적으로 견제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수나미 삶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있었죠. 누구죠? 아버지. 아버지가 다른 가난도 상관없다고 그랬는데 근데 무조건 도둑처럼 막 뭘 훔치고 그러지 말라고. 대가를 없이 뭔가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네. 그렇게 얘기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수나미의 형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수나미의 형도 수나미랑 비슷하게 서울에서 이제 서울로 가가지고 일을 했던데 이제 집이 좀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골로 내려왔을 때 수나미 형이 되게 바리바리를 싸운 거예요. 서울로 갔던 형이. 네. 그래서 아버지는 되게 기뻐하시면서 막 잔치도 하려고 막 그랬는데 수나미 형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유가 자기가 직접 벌어서 온 게 아니고 알고 보니 훔쳤다는 거예요. 뭐 작물을 팔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나 보다. 그죠? 여기 수나미도 그렇고 수나미 형 이름이 수일이었나요? 그 형도 수나미 형이 이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수일이었던 것 같은데 나는. 그 형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만큼 둘 다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시절이었으니까 1970년대나 60년대 초반이니까 돈을 벌러 많이 서울로 갔었죠. 그러니까 되게 성장을 과하게 이른 시대여서 물질적인 가치에 완전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을 때거든요. 지금보다 더. 지금은 되게 물질적인 가치가 되게 오래돼서 오히려 물질보다는 정신과 비슷한 균형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 그때는 완전 성장, 그러니까 경제적 성장에 매몰돼 있는 사회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른들도 빨리빨리 더 많이만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어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나온 어른들은 어때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갔어. 처음에 이 책 읽었을 때 주인이 왜 잘한다고 했지? 막 이러면서 제법이라고 왜 하지? 일단 잘못했을 때 잘못에 대한 대가 치르지 않고 도망가는데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장난으로 한 것도 아니고 버스 지나가는 바람에 내 차가 긁혔다고 어른이 아이한테 그 자전거를 묶어놓고 그 자전거로 입힌 그 긁힌 자국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른스럽진 않죠. 그리고 주변에서 막 도망치라고 도망치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네, 머릿속의 소리예요? 아니에요. 이제 주위에 구경하던 사람이 도망치라고 얘기해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애들이 머릿속의 소리냐고.
머릿속의 소리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네요. 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어른들의 모습은 대부분 결과를 중시하고 남의 눈을 중시하고 손에 쥐는 물질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쓰나미가 주인 영감님을 좋아했거든요.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았었고 쓰나미는 고등학교 다니고 싶어 했어요. 근데 주인 영감님은 싸게 부리기 위해서 남들 한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데 뽑지도 않고 쓰나미를 막 불려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막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쓰나미가 느끼기에는 약간의 육신애라고 해서 진짜 피를 나누는 사람의 그런 친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어려움이 왔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에 되게 놀라서 자기 형처럼 가진 누런 똥빛의 얼굴을 가져서 두려울 것 같아서 도망이 아니죠. 자기 있던 곳으로 간 거죠.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줄 어른이 있는 곳. 필요해서. 도덕적인 견제의 의미를 이해해요? 네. 뭐예요? 잘못한 걸 딱 바로 잡아주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뿐만 아니라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10대 아이들은 알거든요. 말하는 순간에도 자기가 잘못했는지.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른이 잡아서 바로 잡아주길 원해요. 근데 그 당시엔 두렵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그런 바로 잡아주는 거를 두려워하면 그 아이들은 되게 엄청나게 무서움에 빠질 수 있어요. 나를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주지 않은 어른이랑 같이 산다는 거. 그리고 그 어른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을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게 잘못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행동을 더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일탈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나 좀 바로 잡아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속으로. 세상에 악한 애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는 10대는 아직까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아이라서 본인이 말하면서도 알고 있죠. 아, 이렇게 하면 아니구나. 안 되는 거구나. 근데 그게 자꾸 넘어가. 자꾸 그 허용 범위가 자꾸 넘어가면 아, 이래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른이 어른처럼 안 보이니까 당연히 더 반항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민서는 도덕적으로 견제해줄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있죠. 그 견제가 뭐 합당하지 않거나 억울하진 않고요. 왜 나한테는 이런 견제를 하지? 다네들은 편한데. 근데 그렇게 있어야지 다르죠.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걸 읽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없어요? 선생님이 수남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고향으로 떠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수남이라면 주인 영감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눈치챘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나를 부려먹고 그러니까 있고 수남이가 약간 좀 순박해요. 어버버하죠. 순박하죠. 나를 친한 척하면서 나를 3배 정도 부려먹고 있고 내가 학교 가는 거에 관심이 없는 돈밖에 모르는 어른이라는 걸 좀 일찍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생기기 전에 이 사고에 대한 배상을 주인한테 맡기고 서울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겠죠. 물으라고. 그 배상을 하라고. 자전거에 대한. 왜냐면 나한테 월급을 3분의 1 정도밖에 안 준 그런 거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싶었어요. 민서는요? 저도 자전거 도둑은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크게 감동적인 글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생각해요. 그 시절에는 되게 막 물질이 이렇게 물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겁을 하던 때였거든요. 되게 몰두하면서 성장과 경제적 성장이 전부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인간이 그러냐. 그래서 크게 많이 공감을 샀던 그런 단편 소설이에요. 왜 쳐다봐요? 아 그러다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 갈등이 나오는데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뭐가 다르죠? 우리는 소설을 갈등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내적 갈등은 뭐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고 외적 갈등은 외부 밖에서 그러니까 남이랑 남 이렇게. 친구랑의 갈등도 되고 뭐 부모도 되고 그다음 나의 운명과의 갈등도 돼요.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장애인으로 죽어가려고 하는 운명을 타고났을 수도 있잖아요. 서자이거나 서자 기억나요? 적자가 아니라 이제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거나 이런 운명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와의 갈등도 외적 갈등이에요. 타인이긴 한데 그게 되게 거대화돼도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알바를 뽑아주지 않아 10대는. 그러면 사회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이해돼요? 이게 외적 갈등이 단지 타인과 개인과의 갈등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좀 폭넓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보통 인생에서 갈등을 다 겪잖아요. 민서 무슨 갈등 겪을 거야? 내적 갈등을 많이 겪나요? 그렇죠?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일이 다른가요? 아니면 보여주는 나와 보여주고 싶은 나가 다른가요? 어때요? 주로 겪는 내적 갈등은 나의 욕망과 내가 해야 하는 건가? 그런 건가요? 그런 거. 주로요? 네. 내적 갈등은 보통 되게 분명하게 내가 원하는 게 없어서 그렇지 않나요? 내 경우는 그렇던데. 내가 되게 원하면 그 해야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원해서. 내가 해야 하는 게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걸 안 하게 되던데. 근데 내가 분명하지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이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나의 경우는. 민서의 경우는 어때요? 저도 내가 정말 분명하게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원하는데 필요한데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걸 되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근데 애매하잖아요. 그럼 뭐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시간을 2시간을 무조건 남겨야 돼. 그럴 거면 친구한테 얘기를 하겠죠. 안 돼. 오늘은 내가 할 일이 있어. 근데 그 2시간이라는 게 분명치 않으면 그래 그렇게 하자 하면 이렇게 휩쓸려 가기 마련이에요. 근데 한번 그렇게 휩쓸려 가버리잖아요. 그럼 인생은 계속 휩쓸려 다녀요. 사람들은 다 에너지가 있거든요. 24시간 다 똑같잖아요. 그 시간이 4시간을 외주로 주면 그 사람은 그만큼 자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되게 분명하게 목표를 정해주지 않으면 그 시간을 그냥 뺏기는 시간 도둑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그런 거 있죠. 밥 3숟갈 덜 먹기. 그 다음에 10분 일찍 일어나기. 그 다음에 하루에 한쪽 책 읽어보기. 이렇게 되게 작은 일을 좀 해보는 거는 좀 좋은.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게 막 쌓이거든요. 공부 되게 하기 싫을 때 3개만 더 외워보기. 3개. 그런 거죠. 이 글을 읽고 뭘 느꼈어요? 정말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건데 내 주변에 이제 도덕적으로 이제 바르게 가르쳐줄 분들이 계셔서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서도 그런 어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당장은 되게 쓰잖아요, 맛이. 뭐라고 한다고, 뭐라고 하고, 귀찮게 하고, 잔소리하고. 맛있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까요? 이게 정말 나한테 중요한 일이라는 거. 그렇죠. 모르면 나중에 더 쓴맛을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치관이라는 거를 10대 때 가장 중요하게 정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부모 보고 많이 배우죠. 근데 부모가 가치관이 없는 경우도 꽤 되거든요. 자기가 무슨 가치관인지 잘 모르거나 그러면은 아이들도 가치관이라는 게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서 남을 보고 그냥 배워. 그러면 남의 세계관에 맞춰서 그냥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 관식이하고 부산길? 그 부산길 아저씨처럼 살게 되는 거죠. 외적인 가치. 그 다음에 돈, 결과. 그 다음에 과정은 어떻게 상관없이 결과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감투 쓰는 거 좋아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밑으로 대하고. 그것도 그냥 그 사람의 가치관이죠. 그죠? 평점 이 글을 한마디로 하자면 자전거 도둑이 재발견했다. 제발 저절했어요?